지금부터 무죄 추정 원칙. 자, 무죄 추정 원칙과 이제 다음에 할 진술 거부권에 대해서 봐볼까요? 일단 무죄 추정 원칙이라는 것은 피의자 피고인이 언제까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원칙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시간적으로 무죄 추정 원칙은 어떤 부분에서 알아두셔야 되냐면, 여러분이 보통 무죄 추정 원칙 그러니까 뭐 그냥 쉽다 그러는데, 혼동하는 것은 피의자 피고인이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그랬습니다. 선고가 아니고 확정되기 전까지는, 그래서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엇으로 추정된다? 무죄로 추정된다는 원칙이다. 반드시 알아두십시오. 선고가 아니고 확정입니다. 이 확정이란 얘기까지는 딱 알아둬라. 그렇다면 우리가 무죄 추정 원칙은 누구에게 적용될 것인가, 언제까지 적용될 것인가입니다. 그게 바로 인적 범위죠. 자, 이 무죄 추정 원칙은 헌법에도 있고 형사소송법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누구에 대해서만 규정을 하고 있냐? 일단 피고인에 대해서만 무죄 추정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나, 그렇다면 피의자는 적용을 받을 것인가 안 받을 것인가? 헌법에, 형사소송법에 피고인만 규정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피의자에 대해서는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무죄 추정 원칙은. 그래서 이 인적 범위다. 그러면 시적 범위. 인적 범위보다 여러분이 조금 혼동을 잘 하시는 부분이 이 시적 범위라는 것 알아두시는 게 좋겠죠. 자, 피고인이 유죄 판결 확정 시까지, 판결 선고 시가 아니라 확정 시까지 무죄 추정을 받으며 그랬죠. 여기서 그러면 어떤 것이 유죄 판결일 것인가? 유죄 판결이라는 것은 형을 선고하는 판결, 이건 유죄죠. 형 면제라든가 선고유예도 어디에 포함된다? 이건 유죄 판결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와 다르게 면소, 공소기각 또는 관할 위반의 판결이 확정될 때는 이것은 유죄다 아니다, 유죄가 아니기 때문에 무죄의 추정이 그대로 유지되는 겁니다. 더 하나 할 건 재심 청구. 재심 청구는 유죄의 판결이 확정된 판결에 대해서 재심을 청구하기 때문에 일단 재심 청구를 한다 그래서 피고인에게 무죄가 추정된다고 볼 수 있냐 없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왜? 재심은 유죄의 확정 판결에 대한 재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무죄 추정 원칙이 무죄로 추정되기 때문에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는 어찌해야 되느냐? 일단 강제 처분을 제한한다거나 그 피고인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금지하는 것, 이건 다 무죄 추정 원칙의 내용에 포함되는 겁니다. 또 어떤 부분이 있느냐?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때 자주 얘기죠. 의심스러울 때는 누구의 이익으로 합니까?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해라. 이것도 무죄 추정 원칙에서 파생돼서 나오는 얘기고, 불이익한 처우를 금지해라. 그렇다면 무죄 추정 원칙과는 어느 부분에서 여러분이 잘 알아듣냐면, 무죄 추정 원칙에서는 판례가 많이 나와 있죠. 그러면 여러분이 판례를 공부하면서 어떤 부분을 알으시냐면, 무죄 추정 원칙이 위배되는 것, 위배되지 않는 것을 둘을 잘 나누어 가지고 판례를 알아두시면 됩니다. 보통의 경우에서는 이건 이제 판례 부분은 여러분에게 차분하게 판례를 정리하면서, 지금은 기본 이론을 하는 부분인데 판례를 정리하면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알아두시오. 사회보호법에 의한 치료, 감호 처분 같은 것은 형벌과 같이 볼 수 있냐 없냐? 형벌과 같이 볼 수 없으므로 사회보호위원회에서 감호 기간을 정했다 하더라도 무죄 추정 원칙에 반한다, 반하지 않는다, 반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뭐 공소장에다가 소년부 송치 처분을 받은 자로서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라고 기재를 했다 할지라도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에 속하기 때문에 무죄 추정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미결 수용소의 시설 안에서는, 밖이 아니라 시설 안에서 재소자양 의리를 있게 하는 것, 이건 무죄 추정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것. 특히 뭐 지문날인 제도는 법익의 균형성이라든가 공익이 더 크기 때문에 무죄 추정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것. 자, 공무원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되면
일단 그 직위를 해제해야 한다는 거, 이건 무죄추정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거, 여러 가지 필요한 한도 내에서의 포승이나 수갑 사용하는 거, 이런 것은 다 무죄추정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거. 특히 교도소에 수용될 때 국민건강보험 급여를 정지하도록 한 국민건강보험법은 무죄추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 그런 부분, 쉽게 얘기하면 무죄추정과 관계돼서는 판례를 배우실 때 어떤 식으로 알았냐면, 어떤 것이 무죄추정 원칙에 반하고 반하지 않는 것, 그래서 반하지 않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난 다음에 반한 것을 한번 보신다든가, 그래가지고 정리를 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지금부터 이 진술거부권은 수사에서도 중요한 부분에서, 수사의 절차에서도 진술거부권이 아주 중요하게 나옵니다. 그러면 일단 진술거부권이 뭐냐? 그래서 진술하기 싫으면 말하지 말아라. 누가?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공판 절차라든가 수사 절차에서 법원이나 수사기관의 신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진술을 거부할 수,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묵비권이라 그러죠. 이건 어디에서 나와 있는 얘기입니까? 자, 이것은 영미에서 자기의 부재를 거부할 수 있는 특권에서 유래된 개념입니다. 그러면 진술거부권에, 일단 진술거부권은 어디에 규정되어 있는가, 주체부터 있지만 여기에 지금 규정이 안 되는데, 진술거부권은 우리나라의 헌법과 어디에? 형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헌법에는 뭐라고 얘기가 나오냐면 불리한 진술 강요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게 있어요. 그러나 형사소송법은 형사상 이익, 불이익을 불문하고 진술을 거부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러면 진술거부권에 대해서 헌법에 규정된 부분과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부분을 이제 배웠으니까, 진술거부권에 대해서 주체 누구냐? 진술거부권은 피고인뿐만 아니라 피의자에 대해서도 인정한다. 이건 당연한 얘기죠. 피고인뿐만 아니라 피의자에 대해서도 인정된다. 의사무능력자인 피의자 피고인은, 그리고 대리인도 대리인은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 피고인의 법인의 대표자도 진술 거부권을 가지면 애국인도 인정된다. 사람이기 때문에 다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내용으로 보면 어떤 내용이 있느냐? 진술 거부권이 있기 때문에 진술을 강요, 억지로 얘기하게 할 수는 없다. 그래서 피고인, 피의자는 수사기관, 법원의 신문에 대하여 진술할 의무가 있느냐? 진술할 의무는 없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법전에 보니까 진술거부권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진술이냐라는 것. 자, 진술이라는 것은 구두 진술이나 서면 진술이든 다 빠지지 않습니다. 구별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까 그렇게 얘기를 했죠. 진술은 형사상 이익 불이익의 진술을 불문하나 이익된 진술도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랬어요. 이것은 형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포함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민사상, 행정상 자기에게 아무리 불리한 진술이라 할지라도 이것은 진술 거부권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 어떤 민사상, 행정상 진술은 진술 거부권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건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은 지문 채취라든가 여러분 사진 촬영, 신체 검사, 이건 진술에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이건 진술이 아니죠. 그래서 진술 거부권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 이건 좀 알아두셔야 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진술 거부권에 대해서는 일단 주체, 그 다음에 내용 부분에서 조금 알아두시고, 그렇다면 진술 거부권은 어찌해야 되느냐? 진술 거부권의 고지와 불고지의 효과를 한번 보기로 할까요? 진술 거부권의 먼저 고지를 봅시다. 진술 거부권은 사전 고지해야 된다. 누구든 검사 또는 사법관 피의자에게 사전에 고지해라. 이것은 명시적, 적극적으로 고시해라. 법원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술 거부권은 법관이 사전에 명시적으로 적극적 고시해야 된다.
그런데 진술 거부권에서 어떤 것을 먼저 피의자나 피고인에게 알려줘야 되느냐? 자,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여기서 외우셔도 되지만 뒤에 수사에서 진술거부권 고지에서도 나오니까 어느 쪽에 쓰는지 다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진술에 대해 진술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전부 거부할 수도 있고 개개로 나눠서 자기에게 개개의 질문에 대해서 진술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진술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불이익 받는다 안 받는다?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그러면 진술을 안 할 수 있고 진술을 거부했다 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것. 그런다 할때 만약에 진술 거부권을 포기하고 진술을 했을 때 그것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네가 만약에 진술을 한다면 그것은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만약에 이렇게 신문을 받을 때 변호인을 참으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을 진술 거부권과 관계돼서 이것은 사전에 알려줘야 된다. 명시적으로. 그러면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을 어떤 식으로 하냐면, 자, 모든 걸 다 말하지 않을 수 있다. 말 안 한다 해서 너 불이익 받지 않아. 하나님은 말했을 때 그것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고 변호인 조력 받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은 고지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진술 거부권을 이렇게 고지하고 난 다음에 조서에 기재해라. 어떻게 기재했느냐? 진술 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네가 행사할 것인가의 여부를 피의자에게 답변을 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답변을 어쩌냐? 피의자의 답변은 피의자로 하여금 자필로 기재하게 하거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의 답변을 기재한 부분에 하게 해야 된다. 그 말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의 답변을 기재한 부분에 네가 적어라 그 말입니다. 그 부분을 만약에 경우에 이것을 뭐했다? 진술권을 고지하지 않았을 때의 불고지의 효과. 불고지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하면서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것은 피의자에 대한 자백은 증거능력이 있다 없다? 증거능력이 없다. 어떤 식에서 증거능력이냐? 이것은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이기 때문에 증거능력 자체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사법.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알아듣기 우리가 자 만약에 한 가지 부분이 진술 거부권을 행사를 하는 경우와 포기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진술 거부권을 언제 할 수 있는가? 진술 거부권은 행사는 언제 하냐? 이것은 자기 자유죠. 그래서 자유롭게 계속 진술하다가 내가 하기 싫다고 해서 진술을 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처음부터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다 해서 법으로 제재를 가하거나 너 진술을 거부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네가 그 범죄를 했다고 본다 하고 불이익으로 추정을 한다거나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에 대해서는 양형에서는 고려할 수는 있습니다. 이건 견해의 대립은 있지만 판례가 양형에서 고려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진술 거부권을 포기했다. 그 말은 곧 지가 스스로 진술을 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진술 거부권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어떤 부분에서 알아두셔야 될 부분이 있냐 그러면은 이 수사할 때 이건 절차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가장 꼭 알아두셔야 될 부분은 진술 거부권의 고지의 내용 정도는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고 불고지의 효과는 앞으로 증거편에서도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진술 거부권 여기서 반드시 진술 거부권은 어떤 것을 사전에 어떤 것을 고지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은 정확하게 알아